합동참모본부 제1전략회의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천장에 매립된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그 위에는 붉은색 비밀 등급 도장이 찍힌 작전 파일들이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놓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배석한 영관급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테이블의 양끝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두 남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20년 넘게 그림자처럼 복무하다가 이제 막 전략작전 본부장으로 부임한 강진혁 소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현대전 전략의 설계자라 불리며 군 내에서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최민석 준장이 앉아 있었다. 최 준장은 값비싼 만년필로 테이블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묘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진혁 소장은 마치 화강암을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맞은편의 최 준장이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거친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그의 투박한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손등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들이 그의 지난 날을 말해주고 있었다. 반면 최민석 준장의 군복은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백지처럼 깨끗했다. 최민석 준장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조롱이 숨겨져 있었다. 강 소장님께서 오늘 아침 제출하신 신속 대응 절차 수정안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전략 문서라기보다는 값싼 액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영웅주의적 발상에 가깝더군요. 회의실 뒤쪽에 앉아 있던 참모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두 장성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호흡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고 그 침묵은 오히려 최민석의 비대한 자아를 자극했다. 최 준장은 강 소장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최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형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지휘봉으로 화면에 표시된 예상 사상자 수치를 가리키며 혀를 찼다. 현대전은 더 이상 단검을 물고 적진에 침투해 보초의 목을 따는 게릴라전이 아닙니다, 소장님. 이곳은 거시적인 통제와 냉철한 확률 계산, 그리고 고도의 지능으로 싸우는 곳입니다. 근육과 반사신경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다시 강진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707 출신이시니 현장감은 뛰어나시겠지만 이곳 사령부는 야전이 아닙니다. 용병 수준의 사고방식을 이 고귀한 전략 테이블에 적용하려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최민석은 말을 마칠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지만 강진혁은 여전히
깊은 뱃처럼 고요했다. 그 침묵은 최민석으로 하여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테이블을 양손으로 짚으며 거리가 좁혀지자 그는 더욱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속삭이듯 말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소장님? 혹시 이 복잡한 수치와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흙탕에서 구르던 분이 지휘의 예술을 단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최민석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마치 애송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별을 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장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군요. 애송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배석한 장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상관을 향한 하극상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였다. 모두가 강진혁의 폭발을 예상했다. 책상을 뒤엎거나 고성을 지르며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저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뿐이었다. 짧은 순간 그의 뇌리에는 전장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의 마지막 눈빛과 피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강진혁에게 최민석의 조롱은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무거운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숫자로만 전쟁을 배운 자들에 대한 서글픔이었다. 강진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그가 일어서자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나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기이한 울림이 있었다. 준장의 말이 맞네. 나는 종이 위에서 펼쳐지는 전쟁에는 서툰 애송이가 맞지. 나는 내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는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관찰하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다. 강진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최민석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하나만 명심하게 젊은 친구, 늙은 늑대와 집 지키는 개의 차이는 털의 융기나 짖는 소리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야. 강진혁은 고개를 살짝 돌려 최민석을 내려다보았다. 누가 소리 없이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법이지. 강진혁은 더 이상의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문을 열고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최민석은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이 단순한 게임이 아닐 것임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강진혁 소장의 집무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복도의 소음이 칼로 베어낸 듯 사라졌다. 그는 습관처럼 블라인드를 내려 외부의 빛을 차단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그 어둠이 그에게는 오히려 편안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제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피로감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끈적하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리고 치미는 조금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느리게 재생되었다. 최민석 준장이 내뱉었던 애송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강진혁은 모욕감보다는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전쟁놀이를 하는 어린아이가 진짜 칼을 들고 서 있는 베테랑 군인에게 최민석에게 전쟁은 화면 속의 그래프와 확률이었지만 강진혁에게 전쟁은 타들어가는 살 냄새와 비명소리 그 자체였다. 강진혁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어둠 속에서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서류에 서명을 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 이 손은 언제나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그는 수없이 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숨통을 끊었고 때로는 구하지 못한 동료의 싸늘한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 그 감각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진짜 공포를 아는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포는 전염되고 판단력은 흐려진다. 최민석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침묵을 무능력이나 패배로 간주하지만 강진혁에게 침묵은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냥의 기본이자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강진혁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그의 전속 부관인 박대위가 들어왔다. 젊고 혈기왕성한 그는 찻잔을 내려놓는 손길에서조차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사령부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었다. 최 준장이 강 소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다는 이야기가 벌써 휴게실과 복도를 타고 돌고 있을 것이 뻔했다. 소장님, 정말 이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박대위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 준장의 발언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며 소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저런 오만한 태도를 그냥 두고 보시면 부대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박대위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었다. 강진혁은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그는 부관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조하지는 않았다. 분노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박대위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박대위 자네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짖는 호랑이를 본 적이 있나? 강진혁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다. 최 준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 착각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을 것이고 추락할 때의 충격은 그만큼 더 커질 거야. 우리는 그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할 때까지 명예라는 것은 남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깎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무너지는 것이다. 강진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검은색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의 표지에는 월식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적혀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지휘관 역량평가 훈련 계획서였지만 오늘 회의 이후 그 성격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었다. 나는 최 준장에게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야. 강진혁은 파일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를 가르치려는 것이다. 지휘관의 오만함이 전장에서는 부하들의 죽음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는 아직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실패가 얼마나 끔찍하고 차가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봐야만 진짜 지휘관이 될 수 있다. 만약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해. 강진혁은 파일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 시나리오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통신 두절, 고립 보급, 차단. 그것은 최민석이 교과서에서 배운 정형화된 전쟁이 아니었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진짜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강진혁은 펜을 들어 몇 가지 수치를 수정했다. 난이도를 최상으로 올리고 박대위는 강진혁의 서늘한 표정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소장님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그는 새삼 깨달았다. 강진혁은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정신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발가벗겨서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수술과도 같았다. 준비는 끝났다. 내일 아침이면 훈련 명령서가 하달될 거야. 최 준장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인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강진혁은 파일을 덮으며 부관에게 지시했다. 자네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통제실 세팅을 확인해. 이번 훈련의 통제관은 오직 나 혼자다. 그 누구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박대위가 경례를 하고 방을 나간 후 강진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흐릿했다. 그는 과거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대가로 평범한 행복을 잃어버린 유령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는 또 다른 유령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밤하늘에는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작전명 월식에 걸맞은 밤이었다. 강진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라 곧 벌어질 비극을 예견하는 자의 씁쓸한 미소였다. 최민석 준장, 부디 자네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기를 바라네. 그래야 이 수업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집무실 안에서 강진혁은 묵묵히 내일을 기다렸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인 침묵이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최민석 준장이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장교 클럽의 프라이빗 룸은 고급스러운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최민석 준장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가볍게 흔들며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고 있었다. 오늘 오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승리감을 안겨주었다. 전설이라 불리던 강진혁 소장의 침묵은 최민석에게 있어 그가 구시대의 유물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패배 선언과도 같았다. 그의 주변에는 평소 그를 따르는 영광급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최민석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쳤고 최민석은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707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머리싸움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중령이 아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 최민석이 여유로운 어조로 말했다. 평생을 몸으로 때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기대하는 건 무리니까. 다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게 문제지. 군대는 이제 과학이고 시스템이야. 땀 냄새 나는 영웅놀이는 박물관에나 가야지. 현대전 사령부에는 필요 없는 덕목이라고. 최민석은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며 강진혁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소리 없이 숨통을 끊는다라.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 식의 협박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장군은 논리와 데이터로 상대를 압도해야 했다. 강진혁의 그 발언은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감추기 위한 감정적인 발악에 불과하다고 최민석은 확신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석의 행정관이 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을 알리는 붉은색 결제판이 들려 있었다. 행정관은 곤란한 표정으로 최민석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밀었다. 준장님 전략작전본부에서 긴급 훈련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강진혁 소장님 명의로 된 직접 지시사항입니다. 최민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파일을 받아들었다. 이 늦은 시간에 훈련 명령이라니 상식 밖의 일이었다. 그는 파일을 열어 문서를 빠르게 훑어내려 갔다. 작전명, 월식, 지휘관의 위기 관리 능력과 전략적 판단력을 평가하기 위한 비공개 시뮬레이션 훈련이었다. 훈련 대상자는 최민석 준장단 한 명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것 봐라. 최민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나를 시험해 보시겠다. 이건가? 그는 강진혁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급조한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워게임과 전술 시뮬레이션은 최민석이 사관학교 시절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주특기 분야였다. 현장 경험만 믿는 강진혁이 자신을 이 분야에서 이길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의하시겠습니까? 행정관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최민석은 결제판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이건 기회야. 그 사람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어.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로 덤벼들다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어.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이야.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복을 매만졌다.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강진혁이 설계한 시뮬레이션이 기껏해야 뻔한 교범 수준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적의 기습, 공격 보급로 차단, 통신, 교란 같은
진부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고 자신은 완벽한 대응 매뉴얼대로 그 모든 상황을 클리어해 보일 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아침 일찍 지휘 통제실을 가동한다. 참모진을 전원 소집하고 모든 데이터를 최신화해 놔. 강 소장에게 현대전 지휘관이 갖춰야 할 지성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도록 하지. 그의 눈은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강진혁이 준비한 훈련은 컴퓨터 화면 속의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밑바닥에 잠재된 공포와 도덕적 딜레마를 끄집어내는 심리적인 덫이었다. 매뉴얼과 규정집을 신봉하는 최민석에게 있어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재앙이 될 터였다. 클럽을 나서는 최민석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내일이면 강진혁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늑대의 이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집 지키는 개는 제 발로 사냥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관용차에 오르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함이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내일 아침 그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그의 세계 또한 무너져 내릴 것임을 경고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달은 구름 뒤로 새벽 3시에 전략작전본부 통제실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어둡고 서늘했다.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곧 시작될 사냥을 알리는 낮은 경고음처럼 들렸다. 강진혁 소장은 메인 콘솔 앞에 홀로 앉아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을 얼굴에 받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민석 준장의 인사 기록과 심리 분석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완벽함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기록이었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 임관 이후 모든 보수 교육, 최우수 수료, 빈틈없는 행정 처리 능력, 그리고 상급자들의 극찬이 담긴 근무 평정, 최민석의 군 생활에는 단 한 번의 실패나 오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진혁의 눈에는 그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으로 보였다. 그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법 또한 알지 못한다. 최민석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끔찍한 재앙일 것이다. 강진혁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의 눈빛은 적의 급소를 찾아낸 저격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최민석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완벽에 대한 강박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병적인 의존이었다. 강진혁은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세부 설정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통상적인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지휘관에게 전지적 시점을 제공한다. 아군의 위치와 상태, 적의 이동 경로가 기호와
수치로 명확하게 표시된다. 하지만 실제 전장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정보는 불확실하고 보고는 지연되며 통신은 끊기기 일수다. 강진혁은 신의 눈이라 불리는 전지적 맵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이제 최민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완전한 음성 보고와 강진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스트레스 변수를 최대로 상향 조정했다. 부대원들의 피로도 공포지수, 그리고 명령, 불복종 확률을 실제 상황보다 더 가혹하게 설정했다. 이것은 전략을 테스트하는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 기계가 될 것이었다. 그는 스피커 설정을 조작하여 전장의 소음을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부상병의 신음소리, 절규하는 무전병의 목소리,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도록 만들었다. 최민석이 그토록 경멸하던 땀 냄새와 피비린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그의 귓가에 쑤셔 넣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아침 7시가 되자 통제실 문이 열리고 최민석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빳빳하게 날이 선 전투복을 입고 있었으며 뒤따르는 참모진을 대동한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고 밤새 훈련을 준비했을 강진혁을 향해 보내는 눈빛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마치 승전보를 올리러 온 개선장군처럼 행동했다. 소장님,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민석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지만 목소리 톤은 가벼웠다. 제 참모들이 데이터 세팅을 도울 겁니다. 저희 쪽 에이스들이라 시스템 적응은 금방 끝날 겁니다. 최민석은 뒤에 서 있는 참모들에게 손짓하며 자리를 잡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모니터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참모들은 필요 없다. 강진혁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통제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최민석의 손짓이 허공에서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휘소 운영 훈련에 참모가 배제된다니 규정에 없는 일입니다. 최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반문했다. 현대전은 참모들과의 협업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강진혁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최민석을 바라보았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시스템 운영 능력이 아니라 지휘관의 단독 결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극한의 상황에서 참모들이 모두 전사하거나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겠다. 강진혁의 눈빛은 단호했고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참모진은 그의 손발이자 뇌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해서 올려주면 자신은 그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골라 결제만 하면 되었다.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지휘였다. 하지만 강진혁의 말에 반박할 명분이 부족했다. 지휘관의 단독 수행 능력 또한 평가 항목에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참모들에게 나가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참모들이 우물쭈물하며 통제실을 빠져나가자 넓은 방 안에는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와 최민석은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며 지정된 지휘석에 앉았다. 혼자라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뻔할 것이고 자신은 그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헤드셋을 착용하게 강진혁이 지시했다. 최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집어들었다. 그것을 귀에 쓰는 순간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제 그는 강진혁과 자신 그리고 모니터 속의 가상세계에 갇히게 되었다. 강진혁은 콘솔의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될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준비됐나? 준장. 강진혁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타고 최민석의 귓가에 울렸다. 최민석은 모니터를 향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언제든 시작하십시오. 소장님, 교과서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진혁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교과서가 불타버린 세상에서 교과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강진혁은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통제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오직 최민석 앞에 모니터와 강진혁의 통제 콘솔만이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화면 중앙에 작전명 월식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곧이어 칠흑 같은 어둠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최민석은 당황하여 마우스를 흔들었지만 화면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고장입니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민석이 다급하게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그러자 강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헤드셋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고장이 아니다. 자네의 부대는 지금 기습을 당해 전력 공급이 차단되었고 야간 투시 장비마저 EMP 공격으로 무력화되었다. 지금부터 자네가 볼 수 있는 건 어둠뿐이야. 오직 귀로만 전장을 파악해라. 그 말과 동시에 헤드셋에서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최민석은 반사적으로 헤드셋을 벗으려다가 멈칫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혼란 그 자체였다. 어디선가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는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정제된 보고는 없었다. 오직 살려달라는 절규만이 가득했다. 최민석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다. 강진혁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최민석이 자랑하던 논리와 이성이 공포라는 감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확인할 시간이었다. 강진혁은 볼륨 레버를 천천히 올렸다. 최민석의 미간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붉은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다.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음향 효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포탄이 장렬하는 굉음 사이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막을 파고들었고 무전기 너머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최민석 준장은 반사적으로 볼륨을 줄이려 했지만 조작 패널은 먹통이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알파팀, 현재 상황 보고하라. 교전 수칙에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해. 하나, 그 보니 내 말 들리나? 알파 팀장, 응답하라. 최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에 냉철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제된 보고가 아니었다. 살려주십시오. 놈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옵니다.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부상병의 처절한 절규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여전히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아군의 위치를 알리는 피하 식별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전술 교범을 필사적으로 뒤적였다. 통신 두절 시 지휘관의 행동, 요령 정보, 차단 시 우선순위 확보 같은 항목들이 떠올랐지만 이건 말도 안 돼. 시스템 오류가 분명해. 최민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헤드셋 마이크를 끄고 강진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장님, 이건 훈련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시각 정보도 주지 않고 무조건 대응하라는 건 억지입니다. 센서가 고장났다면 수리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 강진혁의 붉은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콘솔의 레버를 조작하며 대답했다. 적은 자네의 센서가 고장났다고 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아. 실제 전장에서는 모래 폭풍이 불거나 연막탄이 터지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자네가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자네는 지휘를 포기할 텐가. 강진혁의 말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최민석은 억울함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다시 마이크를 켤 수밖에 없었다. 그때 헤드셋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브라보. 적의 기갑 부대가 접근 중이다. 위치 확인 불가. 아군 오폭 위험 있음. 즉각적인 포격 지원을 요청한다. 좌표 불러주겠다. 셋, 하나, 둘. 좌표를 받아 적으려는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전병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발음이 뭉개졌고 배경 소음 때문에 숫자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좌표를 다시 불러라. 정확하지 않다. 다시 확인해.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무전기 너머에서는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치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왔다. 지원 사격이 늦어지면 전멸입니다. 빨리 쏘십시오. 제발. 누군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최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바라보았다. 좌표가 불확실했다. 만약 잘못 쏘면 아군 머리 위로 포탄을 떨어뜨리는 꼴이 된다. 규정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근접 지원 사격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쏘지 않으면 브라보 중대는 적의 탱크에 짓밟힐 것이 분명했다. 함이만함 H. 최민석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규정을 지켜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부하들을 구할 것인가. 그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서 망설이며 허공을 맴돌았다.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강진혁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뚫고 들어왔다. 망설이는 1초마다 자네 부하들의 목숨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지휘관의 우유부단함은 적의 총탄보다 더 무서운 흉기지. 그 말은 최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쫓기듯 눈을 질끈 감고 발사 버튼을 눌렀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이다. 확률에 걸어보자. 그는 속으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다. 쿵 하는 중저음의 효과음과 함께 가상의 포탄이 발사되었다. 최민석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다. 제발 적중했기를, 제발 내 판단이 옳았기를. 잠시 후 무전기 너머에서 끔찍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적의 파괴를 알리는 환호성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의 중얼거림이었다. 지휘부. 여기는 브라보. 방금 우리 참호 위로 포탄이 떨어졌다. 소대장님이 즉사했다. 왜 우리를 쏜 거지? 놈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군, 오폭. 지휘관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였다. 아니야. 좌표가 틀렸어. 놈들이 잘못 부른 거야. 최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으려 했지만 텅 빈 통제실 안에는 그와 강진혁뿐이었다. 강진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모니터 화면에 뜬 아군 피해 현황 수치를 최민석이 볼 수 있도록 띄워주었다. 사망자 12명, 부상자 24명, 원인은 아군 포격, 숫자는 차갑고 잔인했다. 최민석은 화면을 피하고 싶었지만 붉은 글씨는 그의 망막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생명이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인해 사라져버린 것이다. 비록 가상의 상황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실제 하는 공포로 다가왔다. 강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다음 시나리오를 입력했다. 최민석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이번에는 후방 보급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는 절박한 보고들이 쇄도했다. 방금 전의 실수로 인해 부하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명령, 불복종 상태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준장님, 더 이상 못 버팁니다. 퇴각하겠습니다. 명령 없이 후퇴하는 부대들이 생겨났다. 거기 서라. 위치를 사수해. 이건 명령이다. 최민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무전기는 꺼져버리거나 욕설로 응답했다. 네가 와서 싸워봐. 이 겁쟁이 자식아. 따위의 말들이 필터링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평생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상명하복이 확실한 세계에서만 살아왔다. 계급장이 곧 권위였고 명령은 곧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통제실 안에서 그의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신뢰가 무너진 지휘관은 그저 제복 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최민석은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버린 것을 느꼈다. 넥타이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고 답답함에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깔끔하고 단정했던 외모는 이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충혈된 눈으로 인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무력하게 기대어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민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은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자존심 강한 그가 강진혁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에게 정답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최민석의 뒤로 다가갔다. 군화 발소리가 최민석의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울렸다. 자네는 지금 전술을 묻고 있군. 강진혁의 목소리가 최민석의 귓가에 낮게 깔렸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전술이 아니야. 자네는 부하들을 숫자로만 봤어. 죽어도 되는 소모품으로 말이지. 그래서 망설임 없이 확률 게임을 한 거야. 12명의 목숨을 칩처럼 베팅한 거지. 그들이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을 듣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나 강진혁은 최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무거웠고 뜨거웠다. 잘 듣게, 최준장.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부하들을 위해 대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네는 방금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 이제 남은 건 고립과 죽음뿐이다. 강진혁의 손이 떨어져 나가자 최민석은 마치 벼랑 끝으로 밀쳐진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다시 헤드셋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적들이 지휘소 턱 밑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였다. 방어선은 뚫렸고 호위 병력은 전멸했다. 이제 적들은 최민석이 있는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출입문을 쳐다보았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시뮬레이션은 점점 더 잔혹해졌다. 지휘소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모니터의 붉은 빛마저 사라졌다. 완전한 암흑, 오직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발소리와 군 홧발 소리만이 선명해졌다. 철커덕, 장전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바로 최민석의 등 뒤에서 들리는 듯 생생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헤드셋을 벗어 던졌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통제실의 메인 스피커가 켜지면서 적군의 낯선 언어와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최민석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싶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애송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 그것이 거울 없는 어둠 속에서 마주한 최민석의 진짜 얼굴이었다. 통제실의 메인 조명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다시 켜졌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고문의 시작이었다. 붉은색 비상등만이 전멸하며 최민석 준장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간헐적으로 비추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헤드셋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귀를 찢을 듯 울려대던 전장의 소음은 멈췄지만 그 잔향은 여전히 그의 뇌리에서 윙윙거리며 이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진혁 소장은 천천히 콘솔 쪽으로 몸을 돌려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러자 꺼져 있던 전면의 대형 스크린들이 일제히 켜지며 수많은 데이터와 지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민석이 익숙하게 보아오던 정돈된 전황판이 아니었다. 붉은색 X 표시와 경고 문구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치솟는 사상자 그래프는 마치 주식시장의 폭락장을 연상케 했다. 보게나 최준장, 자네가 그토록 신봉하던 데이터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강진혁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화면 중앙에는 방금 최민석이 5인 사격을 가한 브라보 중대의 피해 현황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생존자 없음, 전원 사망. 그 네 글자는 최민석의 심장에 박힌 대모처럼 빠지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건 데이터 오류입니다. 최민석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교범 3일장에 따르면 적의 기갑 전력이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제 타격은 확률적으로 70% 이상의 제압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전원 사망이라니요. 시뮬레이션의 알고리즘이 잘못된 겁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이론의 성벽 뒤로 숨으려 했다. 강진혁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자네는 아직도 확률 타령인가? 전장은 수학 문제가 아니야. 자네가 쏜 포탄은 확률 70%의 제압 사격이 아니라 자네 부하들이 웅크리고 있던 참호 한가운데에 정확히 떨어졌지. 그들은 적의 탱크를 피하려고 숨어 있다가 믿었던 지휘관의 손에 의해 가루가 된 거야. 최민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휘석에 다시 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런 전술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스크린 한 구석에서 새로운 알림창이 떴다. 찰리 중대 포위됨. 탄약, 고갈, 지원 요청. 또다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실수를 만회해야 했다. 최민석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사관학교 시절 배웠던 포위망 돌파 전술을 떠올렸다. 전 병력에게 현 위치 사수를 명령한다. 예비대를 투입해서 측면을 우회에 공격해 포위망을 뚫겠다. 최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정석적인 대응 방법이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예비대 출동, 작전 개시.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파란색 아군 아이콘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화면 속의 아이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통신창에 붉은색 텍스트가 빠르게 올라왔다. 명령, 불복종, 예비대 투입 거부. 최민석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령 거부라니. 전시 상황에서 항명은 즉결, 처형감이야. 당장 움직이라고 해. 그는 악을 쓰며 책상을 내리쳤지만 시스템은 냉정하게 반응했다. 강진혁이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라면 움직이겠나? 방금 옆 중대가 지휘관의 오판으로 몰살당하는 걸 무전으로 생생하게 들었어. 그런 지휘관이 내리는 돌격 명령을 믿고 사지로 뛰어들 병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 신뢰를 잃은 지휘관의 명령은 개짖는 소리만도 못한 법이야. 자네의 그 완벽한 이론에는 병사들의 사기라는 변수가 빠져 있더군.
최민석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찰리 중대의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적의 붉은색 아이콘들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그것은 마치 붉은 잉크가 번지듯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군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지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모습이 상상 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때 통신 채널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찰리 중대장의 목소리였다. 준장님, 들리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군요. 지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비꼬는 듯한 그 목소리는 저주처럼 최민석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만해. 끄라고. 최민석은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그는 이것이 강진혁이 조작한 음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그가 가장 낯설어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강진혁은 조작 콘솔의 버튼을 눌러 소리를 줄였다. 하지만 화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전선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중앙이 뚫리자 좌우 측면의 부대들도 혼란에 빠져 퇴각을 시작했다. 지휘 통제권이 마비된 상태에서 각 부대는 각 자도생을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패잔병들의 무리였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었다. 숨이 막혀왔다.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처형대와 다름없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죽어가는 수천 명의 가상병사들이 소장님, 훈련을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졌습니다. 최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이론이,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는 항복을 선언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강진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최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전장에서 적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그들이 살려주던가? 자네가 시작한 전쟁이야. 끝까지 책임을 져. 아직 자네에게는 본부 중대가 남아있다. 적들이 이 건물로 진입하기까지 10분 남았어. 자네의 목숨을 지킬 마지막 기회다. 강진혁의 말은 최민석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10분. 아직 10분이 남았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화면을 다시 응시했다. 본부 중대의 방어 라인을 재구축하고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해야 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남은 병사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을까봐 판단의 마비, 그것은 지휘관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최민석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다가 다물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전술이 떠다녔지만 강진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저것이 바로 애송이의 모습이다. 책상 위에서는 천하무적이지만 흙탕물이 튀는 순간 얼어붙어 버리는 어린아이. 최민석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작고 그가 쓰고 있던 준장 계급장이 박힌 견장이 지금은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게 느껴졌다.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다. 적 특수부대 건물 진입. 1층 방어선 돌파. 최민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살려줘. 제발. 그것은 지휘관의 언어가 아닌 나약한 통제실을 가득 메우던 시끄러운 경보음이 갑자기 뚝 끊겼다. 그 정막은 소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몰고 왔다. 최민석 준장은 귀를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는 건물 내부 구조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지휘 통제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쥐떼처럼 몰려오는 적들의 움직임을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강진혁 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천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처럼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최준장, 지금 자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차 있나? 혹시 자네가 죽어서 국립묘지에 묻힐 때 묘비에 어떤 문구가 적힐지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은 최민석의 가장 은밀한 허영심을 찔렀다. 최민석은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정보도 없고 통신도 두절된 상태에서 이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시스템의 탓, 환경의 탓으로 돌려야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진혁의 낮은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공정이라. 자네가 아까 오폭으로 날려버린 브라보 중대원들에게 공정함을 물어볼까? 그들에게는 자네가 내린 명령이 신의 계시나 다름없었을 텐데. 그들은 자네를 믿고 머리를 내밀었다가 머리가 터져 죽었다. 자네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슬퍼했나? 아니면 자네의 인사 고과에 남을 오점을 걱정했나? 최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수가 없었다. 브라보 중대가 전멸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병사들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징계 기록이었다. 그 추악한 본심이 들통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강진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민석의 내면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었다. 화면에 새로운 팝업 창이 떴다. 그것은 전술 지도가 아니었다. VIP 비상 탈출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선택지였다. 생존 확률 5% 미만, 적 병력 진입 임박, 지휘관 단독 탈출 루트 확보 가능, 잔존 병력을 미끼로 사용하여 적의 주의를 끄는 동안 지휘관은 헬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음. 실행하시겠습니까? 예, 또는 아니요. 최민석의 동공이 흔들렸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었다. 부하들을 고기 방패로 던져주고 혼자 살아서 도망치라는 제안이었다. 군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지만
예라는 버튼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마우스를 쥐고 부들부들 떨렸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금 고민하고 있군. 강진혁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자네가 평소에 입이 닳도록 말하던 위국 헌신, 군인 본부는 어디로 갔나? 엘리트 장교의 명예는 고작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처박힐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나 보지. 어서 눌러라. 누르는 순간 자네는 살 수 있다. 다만 군인이 아닌 비겁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겠지. 최민석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예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그가 평생 쌓아온 학식과 교양은 아무런 방패막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벌레와 다를 바 없었다. 강진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다. 자네가 그 버튼을 누르면 남은 40명의 본부 중대원들은 전원 사살당한다. 그들 중에는 지난달에 결혼한 김하사도 있고 다음 달에 전역을 앞둔 박병장도 있어. 그들의 인생을 자네의 목숨값으로 지불할 텐가. 자네의 목숨이 그들 40명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나. 최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자기 혐오가 만들어낸 생리적인 눈물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아니요를 누르면 다 같이 죽는다. 예를 누르면 이 단순하고도 잔인한 도덕적 딜레마가 그의 뇌를 태워버릴 것 같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군이다. 나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다. 내가 살아야 지휘 체계가 유지된다. 최민석은 중얼거리며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다. 그래, 이것은 비겁한 도주가 아니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다. 그는 떨리는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통제실의 정막을 깨고 딸깍 그 소리는 총성보다 더 크게 들렸다. 화면에 탈출 프로토콜 승인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동시에 스피커에서는 본부 중대원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휘관이 도망쳤다. 우리가 버려졌다. 놈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사격 개시. 으악. 가상의 비명소리들이 최민석의 귀를 물어뜯었다. 강진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깊은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축하하네, 최준장. 자네는 살아남았어. 40명의 부하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얻은 삶이니 아주 달콤하겠지. 이것이 바로 자네가 말하던 지휘관의 지성인가? 아니면 쥐새끼의 생존 본능인가? 최민석은 의자 뒤로 무너지듯 기대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영혼이 찢겨 나가는 듯한. 그는 모니터를 꺼버리고 싶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대신 탈출구로 향하는 녹색 유도등이 화면상에 표시되었다. 그 길은 시체들을 밟고 지나가야만 닿을 수 있는 길이었다. 통제실의 문이 열리는 환청이 들렸다. 최민석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강진혁일 수도 있었고 그가 죽게 만든 가상의 병사들일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양심일지도 몰랐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발 멈춰 주십시오. 최민석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발가벗겨진 채 진흙탕에 하지만 강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수기 전까지 이 악몽은 계속될 것이었다. 탈출 프로토콜 승인이라는 녹색 문구가 모니터에서 깜빡였지만 정작 통제실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최민석은 미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철컥거리는 금속음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 육중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애초에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누른 버튼은 탈출구가 아니라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다시 콘솔 앞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더욱 절망적인 화면이었다. 탈출로 확보, 실패, 적군 매복 확인, 지휘관, 생존 불가. 모니터 속의 붉은 글씨들이 그를 비웃듯 춤을 추고 있었다. 강진혁은 처음부터 그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단지 그가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선택한 길이 얼마나 초라하고 소장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최민석은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그 대신 지직거리는 백색 소음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 소음은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처럼 들려 최민석의 신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통제실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최민석은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헤치고 제복 상의의 단추를 거칠게 뜯어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려한 약장과 계급장이 달린 옷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지적인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공포에 질린 한 인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다. 외부의 적들이 통제실 문 앞까지 도달했음을 알리는 CCTV 영상이 송출되었다. 무장한 적들이 폭약으로 문을 설치하는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재생되었다.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가상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성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현실의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리가 제멋대로 떨려 멈추지 않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제실의 스피커가 진동했다. 문이 폭파되는 소리였다. 최민석은 두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다. 그들이 들어와서 나를 끌어낼 것이다. 나의 비겁함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처형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지휘관이 겪는 지휘 마비 현상이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최민석의 자아는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믿어왔다.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와 완벽한 스펙을 가졌기에 지휘관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강진혁이 말했던 애송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나는 가짜다. 최민석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나는 장군이 아니다. 나는 그저 제복 입은 행정가였을 뿐이다. 진짜 칼날이 목을 겨누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그 깨달음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함을 인정해야만 했다. 적들의 발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점점 크게 들려왔다. 저벅저벅 군샷발 소리가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최민석은 책상 다리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살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차라리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폭발음도 발소리도 백색 소음도 사라졌다. 통제실은 다시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최민석은 흐느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적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책상 밖을 내다보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 문장은 간결했지만 그 어떤 판결문보다 강력했다. 최민석은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최민석은 방금 그 책상 밑에서 사망한 것이다. 그는 부하들을 버렸고 자신의 명예를 버렸으며 마지막에는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렸다. 사회적인 죽음이자 영혼의 파산 선고였다. 통제실의 메인 조명이 부드럽게 켜졌다. 눈부신 빛에 최민석은 눈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냥 이대로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그의 곁에는 뜯겨나간 단추와 벗어던진 제복 상의가 시체처럼 뒹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가상의 소리가 아니었다. 진짜 경첩이 돌아가고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현실의 소리였다. 최민석은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침착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최민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강진혁 소장은 천천히 걸어와 최민석이 웅크리고 있는 책상 앞에 멈춰섰다. 그는 최민석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최민석의 제복 상의를 집어들고 먼지를 털어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묘하게 정중했다. 강진혁은 옷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전쟁은 끝났네. 최준장. 강진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자네는 오늘 밤 3번 죽었어. 지휘관으로서 1번, 부하들의
신뢰 속에서 한 번,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지막 한 번, 그는 최민석의 흔들리는 등 뒤에 대고 말을 이었다. 이제 악몽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하지만 기억하게, 깨어난 현실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최민석은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진혁을 바라보았다. 강진혁의 눈에는 승리감 따위는 없었다. 그곳에는 잿더미가 된 전장을 바라보는 노병의 쓸쓸함만이 담겨 있었다. 최민석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최민석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마치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익숙한 작전 통제실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알던 세상은 몇 시간 전 훈련 시작 버튼과 함께 붕괴되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패배자의 폐허였다. 강진혁은 대답 대신 출입구를 가리켰다. 밖에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통제실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짙은 안개가 깔려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문 밖에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제의 최민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유령이 되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진혁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교육은 끝났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통제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강진혁 소장은 구석에 놓인 생수병 하나를 집어 최민석 준장에게 건넸다. 최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아들었지만 뚜껑을 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물병을 가져가 그 무심하면서도 배려 섞인 행동이 최민석에게는 오히려 더 큰 비참함을 안겨주었다. 물은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민석은 젖은 눈으로 강진혁을 올려다보았다. 억울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최민석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다. 처음부터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정보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부하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라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강진혁은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아 팔짱을 꼈다. 그의 시선은 최민석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 말이 맞아. 나였어도 그 상황에서 부하들을 전원 살려서 귀환시키지는 못했을 거야. 그건 불가능한 미션이었으니까. 강진혁의 순순한 인정에 최민석은 당황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저를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강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조롱이라니.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네. 자네가 그토록 자신하던 완벽함이 얼마나 얇은 유리 조각 같은 것인지 깨달을 기회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최민석의 계급장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자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여주었나? 해결책을 찾으려 했나? 부하들을 다독였나?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지켰나? 최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혼란과 분노. 강진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쟁터는 언제나 불공평해. 적은 우리가 준비될 때를 기다려주지 않고 상황은 항상 최악으로 치닫지. 지휘관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다. 강진혁은 몸을 숙여 최민석과 눈높이를 맞췄다. 어제 회의실에서 자네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나를 보고 애송이라고 했지. 전략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무식한 군인이라고. 강진혁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나는 자네처럼 세련된 브리핑은 못해. 하지만 자네가 모르는 단 한 가지를 나는 알고 있다. 최민석은 홀린 듯 강진혁을 바라보았다.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진혁은 최민석의 가슴팍을 검지로 툭 쳤다. 그건 바로 생명의 무게다. 펜대 하나 굴려서 병력을 이동시킬 때 그 선 하나에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그 끔찍한 압박감 말이야. 자네에게 병사는 화면 속의 아이콘에 불과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쉽게 포탄을 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거야. 강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블라인드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어깨를 비췄다. 애송이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안아채 준장.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자. 자신의 안위가 부하들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자. 피 냄새를 맡아본 적 없으면서 전쟁을 논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애송이다. 최민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다. 강진혁의 말은 그가 쌓아온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군복을 입은 기술자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 울부짖던 어린아이였고 강진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어른이었다. 부끄러운 줄 알게. 강진혁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울렸다. 자네가 오늘 흘린 그 식은땀과 눈물은 자네가 죽인 가상의 부하 150명의 핏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자네는 군사재판이 아니라 부하들의 원망 섞인 눈빛에 타 죽었을 거다. 지휘관의 무능은 적군보다 더 많은 아군을 죽인다. 오늘 자네는 그 사실을 증명했어. 최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회였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서명했던 수많은 작전 명령서들을 떠올렸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실은 누군가의 유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소장님. 최민석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별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 금빛 별이 지금은 뜨겁게 달궈진 인두처럼 그의 살을 태우는 것 같았다. 강진혁은 다시 최민석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을 뻗어 흐트러진 최민석의 옷깃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느낀 그 수치심을 잊지 마라. 그 부끄러움이 자네를 다시 태어나게 할 거야. 완벽한 장군은 없어. 다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면서도 부하들을 위해 버티는 지휘관만 있을 뿐이지. 강진혁은 최민석의 어깨를 2번 툭툭 쳤다. 그것은 격려도 위로도 아니었다.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이제 나가보게. 밖에는 자네의 진짜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자네 선택이야. 도망친 폐잔병의 얼굴을 할지, 아니면 치욕을 딛고 일어선 지휘관의 얼굴을 할지. 강진혁은 뒷짐을 지고 다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최민석은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지난밤의 악몽이 그를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그 재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강진혁의 등 뒤에 대고 감사했습니다. 최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진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최민석은 천천히 통제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강진혁은 긴 숨을 토해냈다. 그 또한 괴로웠던 것이다. 누군가의 영혼을 바닥까지 끌어내려 부수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늙은 늑대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었다. 밖으로 나온 최민석은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아침 8시의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다. 지나가던 당직 사관들이 최민석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보고 놀라 경례를 잊은 채 쳐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최민석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숨기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이제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합동참모본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가로수들은 푸른 잎을 틔우고 있었지만 전략회의실 안은 여전히 냉철한 이성과 숫자들이 지배하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민석 준장이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언변으로 회의를 주도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듣는 법을 익혔다. 대형 스크린 앞에는 차기 작전 계획안이 띄워져 있었다. 브리핑을 맡은 젊은 대령이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이 경로를 통해 신속 기동 타격을 가하면 적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아군 피해율은 15% 미만으로 전술적 허용 범위 내입니다.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완벽한 작전입니다. 대령의 목소리에는 과거 최민석이 가졌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확신이 묻어 있었다. 참석한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15%의 손실은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치라고 그들은 판단했다. 최민석은 말없이 깍지 낀 손을 턱에 괴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즉시 승인 도장을 찍고 대령의 명석함을 칭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15%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찢겨진 살점들과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보이고 들렸다. 준장님, 승인하시겠습니까? 대령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물었다. 최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기각한다. 다시 짜오도록 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기각이라니요. 이보다 더 효율적인 루트는 없습니다. 우회로를 택하면 시간이 2배로 걸리고 보급 문제도 생깁니다. 효율성. 최민석이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효율성을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15%가 누군지 아나?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다. 우리가 펜대 하나로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다. 최민석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간을 더 쓰더라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속도전을 펼치는 건 지휘관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효율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여기던 최민석 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었다. 대령은 당황하여 입을 열지 못했고 다른 참모들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오직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강진혁 소장만이 미동도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미소가 머물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최민석은 자리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진혁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강 소장님, 최민석이 인기척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다. 그의 태도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존경이나 숨겨진 오만함이 없었다. 그것은 선배 지휘관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였다. 그는 한 달 전 통제실 바닥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고 그 바닥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많이 변했군, 최 준장. 강진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부하들이 자네를 낯설어 하는 눈치야. 효율을 버리고 생명을 택하다니. 사령부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 답지 않은 선택이더군. 최민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책상 위의 명패를 만지작거렸다. 엘리트라는 말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동안 전쟁을 체스 게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말이 죽으면 새로운 말로 대체하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체스판 위에서 죽어가는 졸병이 되어보았습니다. 최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강진혁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강진혁이 물었다. 전출 희망서입니다. 최민석이 대답했다. 저는 다음 달 정기 인사 때 최전방 야전 부대로 내려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사령부의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참호 속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병사들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추위를 느끼며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사령부 작전처장이라는 요직을 버리고 야전으로 내려가는 것은 진급길에서 멀어지는 선택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최민석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별을 쫓는 불나방이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별의 반짝임보다 그 별이 짊어져야 할 어둠의 무게를 선택했다. 강진혁은 봉투를 받지 않고 다시 최민석 쪽으로 밀어주었다. 내 허락은 필요 없네. 자네의 인사권은 자네에게 있으니까. 하지만 명심하게 야전은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춥고 외로울 거야. 냄새나고 더럽고 불합리한 일투성이겠지. 그래도 가겠나? 강진혁의 질문은 훈련 때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우려가 담겨 있었다. 네, 가겠습니다. 최민석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피냄새를 맡아본 적 없는 자는 전쟁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이제 그 냄새를 맡으러 가는 겁니다. 애송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내밀어 최민석과 악수를 청했다. 그동안 최민석을 괴롭혔던 강진혁의 거친 손이 이번에는 든든한 격려로 다가왔다. 잘 다녀오게. 자네가 진짜 지휘관이 되어 돌아올 때, 그때는 내가 자네에게 한 수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군. 강진혁의 농담에 최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십니다, 소장님. 최민석이 경례를 붙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동시에 훨씬 단단해 보였다.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알맹이만 남은 자의 담백함이 그에게서 느껴졌다. 강진혁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도심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강진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퍼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담배는 끊은 지 오래였지만 습관처럼 라이터를 쥐고 있는 것이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늙은 군인의 얼굴. 그는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 자신이 겪은 지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는 707 시절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불러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 젊은 모습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강진혁이 최민석에게 그토록 가혹했던 이유는 어쩌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른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맞이할 비극을 막기 위해 그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여 최민석의 환상을 무참히 깨부수었다. 침묵의 유령. 사람들은 강진혁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남긴 흉터가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었다. 최민석은 그 흉터를 보고 길을 찾았고 이제 자신만의 흉터를 만들기 위해 떠났다. 강진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군인의 명예란 화려한 훈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킨 것들과 자신이 가르친 것들에 남아있는 법이니까.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강진혁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제복 상의를 단정히 여몄다. 어둠이 내리면 또 다른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눈을 뜨고 지켜야 한다. 그 고독하고 무거운 사명을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텅 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치열했던 설정과 보이지 않는 싸움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무겁거나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다. 강진혁은 방에 불을 끄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여전히 묵직하고 고요하게 복도를 울렸다. 진정한 지휘관은 말로 지휘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자신의 등으로 보여준다. 강진혁은 그 진리를 가슴에 품은 채 오늘도 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마쳤다.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